자, 1학년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의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학기 들어서 계속 어떤 주제로 공부했죠? 정의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죠? 처음에는 정의에 대한 여러 사상가들의 견해를 공부했었고, 바로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다양한 정의의 기준들, 실질적 기준들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능력에 따른 분배, 업적에 따른 분배, 필요에 따른 분배를 공부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 다양한 분배의 기준들이 적용된 실제 사회의 모습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 대한민국에 살면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가 뭔지에 대해서는 다 설명할 줄 알고 잘 알고 있는데 자유주의가 뭔지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주의가 뭔지 또 어떤 분배 기준이 적용된 사회인지 오늘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자유주의라는 게 뭔지 알기 위해서는 자유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한 시대부터 확인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자유주의라는 말 자체가 언제 등장한 거냐면 여기에 잠깐 메모를 좀 할게요. 자유주의라는 개념은 사실 이제 근대에 등장한 개념인데요. 근대에 등장을 했다면 그 앞선 시대, 근대 전 시대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자유를 부르짖게 되다가 자유를 실제로 이제 주장하고 들고 일어난 것이 근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중세 말기가 어떤 사회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혹시 교과서 175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이런 신분제도를 그린 표현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중세 말기 근대 초기까지 신분이라는 것이 존재했었는데 제1신분, 제2신분, 제3신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PPT에도 왼쪽에 어떤 여성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죠? 이게 바로 중세 말기 근대 초기에 이제 일반 평민들, 농노들의 삶을 그려놨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여인은 젊은 여인이고 뒤에는 나이가 든 여인인데요. 여러분들 둘 다 여인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굉장히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농노들은 이렇게 굉장히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팍팍한데 이 사람들은 제1 신분인 성직자 그리고 제2 신분인 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 고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1 신분은 성직자와 국왕 같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2 신분은 귀족 같은 사람들을 포함하는데 여러분들, 이 1신분이나 2신분이 아닌 일반적인 3신분들은 어떤 의무가 있었냐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노역이나 병역 같은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세금의 납세 의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 우리도 납세의 의무가 있지만 이 당시에 일반 농노들, 평민들에게는 정말 가혹한 납세의 의무가 있었는데요. 국왕이나 성직자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자기 마을을 다스리는 귀족을 영주라고 하거든요. 귀족들, 그리고 영주가 거느리는 기사, 그리고 마을에 성직자를 일컬어서 교회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람들에게 다 개별적으로 세금을 내야 했다고 합니다. 다 자기의 연 소득의 10%씩을 내야 된다고 하는데 거의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 소득의 한 절반 이상을 다 세금으로 냈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진짜 쥐꼬리만한 농산물의 수확의 거의 절반 이상을 뜯어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제 점점 불만을 갖게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제3신분인 일반 평민들이 점차 부를 쌓게 되는 계기가 있는데 어떤 일부의 사람들은 이제 국제 교역을 통해서 부를 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게 되는 이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근대에 사실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하죠. 그럼 근데 이 근대 상업이 발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나 계기가 뭐였을까요? 여러분 상업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의 교역이 있어야 했고요. 지역 간의 교역이 있기 위해서는 국제 무역 그리고 신항로 개척이 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은 그때 당시에 신항로를 개척했던 콜럼버스가 타고 다녔던 배인데요. 그런데 이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국제 교역에 뛰어들었던 일부 소수의 정말 소수의 신흥 부자 세력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흥 부자 세력들은 당시에 막대한 부를 쌓게 되고 귀족에 부럽지 않은 이런 호화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이 호화스러운 삶을 살면서도 이런 신흥 부자 세력들은 일부 불만을 갖게 됩니다. 어떤 불만을 갖게 될까요? 여러분들, 신흥 부자들은 여전히 신분적으로는 어떤 신분이었을까요? 그렇죠. 타고난 어떤 혈통이나 어떤 무언가가 없었다면 거의 대부분은 제3신분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제3신분에게는 아까 무엇이 있다 그랬죠? 여러 가지 다양한 의무들이 있다고 했었는데 정말 가혹한 납세의 의무가 있다고 했어요. 자기가 버는 막대한 부의 절반 이상을 다 나라에 세금으로 납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부자들에겐 굉장히 불만스러웠던 거죠. 여러분들 사실 쥐꼬리만한 어떤 수확물을 가지고 이걸 절반을 나라에 내야 되는 것도 사실 많이 아깝지만 막대한 부를 얻었는데 거기에서 절반 이상을 다시 도로 내놔야 된다고 하면 사실 그것도 굉장히 아까운 일일 거예요. 근데 이런 부자들의 불만과 딱 입맛에 맞는 신흥 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이제 현대에는 학자들이 마음 놓고 연구나 어떤 논문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대학원에서 연구비를 월급으로 지급을 해가면서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요즘에는. 하지만 옛날 근대에는 학자들이 평생을 놀고 먹으면서 어떻게 글 쓰는 데만 몰입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이 학자들도 뭔가 먹고 살 생계수단이 필요했었을 거죠. 학자들에게 후원금을 지급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부자 세력들이었고요. 이 부자들의 입맛에 어느 정도 맞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냐면 부자들의 불만과 딱 들어맞는 그런 학자들이 등장해요. 얘들아, 아까 전에 부자들이 가진 불만이 뭐였죠? 우리가 자유롭게 경제활동 하겠다는데 왜 나라에서 우리들의 경제활동에 개입해서 자꾸만 세금 내라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 모르겠다. 나라에서 너무 지나치게 우리한테 개입하는 것 같다. 우리를 그냥 자유롭게 놔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불만에 딱 들어맞는 학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그게 누굴까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애덤 스미스 같은 경제학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유를 부르짖는 자유주의 정의관이 등장한 시대적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교과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건데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무엇인지 또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어떤 등장 배경에서, 이념적 토대에서 등장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이념적 토대거든요. 자, 어떤 토대에서 등장했냐면 첫째로는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자유주의자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자유주의의 이념적 토대가 자유주의라고? 에서 약간 물음표가 생길 수 있는데 존 스튜어트 밀이 최초로 자유주의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해요. 자유론이라는 책을 저술하거든요. 이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개인들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라는 표현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 자유주의자 밀 혹시 어디선가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없나요? 여러분, 우리가 1학기 때 벤담이라는 사람을 사실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벤담과 밀이 가장 대표적인 공리주의자예요. 여러분들, 공리주의라는 것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사회의 공익을 증진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밀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의 자유를 절대적인 가치로 보호하고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할 때 사회의 공익이 최대한 증진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걸 교과서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 그 어떤 가치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자유주의 사상이라는 게 있었다. 여기에 동그라미 1번 해볼게요. 자, 그리고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두 번째 이념적 토대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념적 토대는 바로 사회계약론을 주장한 로크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사회계약론이라는 게 뭔지 들어본 적 있나요? 사회계약론은 왕권 신수설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왕권 신수설은 들어본 적 있죠? 왕의 권력은 누구로부터 주어졌다는 썰이에요? 그렇죠. 왕은 신으로부터. 아이고야. 다시. 어떻게 하죠? 왕은 잠시만요. 왕의 권력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왕과 신은 어느 정도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라는 썰을 왕권 신수설이라고 해요. 근데 이 왕권 신수설의 반기를 든 입장이 바로 사회계약론입니다. 여러분, 사회계약론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국가는 자유로운 사람들, 자유로운 개인들 간의 합의, 다시 말하면 계약에 의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산물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2022년에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시대를 쭉 거슬러 올라가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성립하기 이전에는 어떤 나라가 있었을까요? 대한제국이 있었고, 그 전에는 조선이 있었고, 그 전에는 고려가 있었죠. 그 전에는 삼국, 그 전에는 고조선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 이전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그쵸. 부족 사회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부족이라는 공동체가 있기 전에는 아예 사람이라는 존재가 없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로크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에 개인이 먼저 존재하고 있었다. 개인이 국가보다 더 우선한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크는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주의의 토대가 되었는데요. 로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연 상태에서 사람들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런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소유권, 예를 들자면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자신의 신체, 그리고 자신들의 생명, 그리고 자신들의 자유, 그리고 자신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끼리 계약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네 거 빼앗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내 거 빼앗지 말아줘 라는 서로 간의 합의와 약속을 통해서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고 그 공동체가 커진 것이 국가다 라고 얘기한 게 로크의 입장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런 개인주의가 또 두 번째 이념적 토대가 되었다는 것을 교과서에서 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이 우선한다는 개인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형광펜 칠해 놓으시고 동그라미 2 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이념적 토대라고 써볼게요. 자, 이런 이념적 바탕, 토대 위에서 자유주의라는 것이 이제 딱 등장을 합니다. 자, 이 자유주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무엇인지 한번 교과서에서 정리를 해볼 건데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었어요. 자, 이런 자유주의의 이념적 토대가 방금 이야기했던 밀의 자유주의, 그리고 로크의 개인주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거 확인을 했고요. 특징으로는 두 가지를 들 수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소유권을 중시하더라. 두 번째로는 국가의 불간섭을 강조하더라. 라는 부분을 들 수 있는데, 그럼 소유권을 중시한다는 거 어디에서 이야기했었죠? 방금 로크가 한 얘기에서 유추할 수 있었죠. 자신들의 생명이나 자신들의 자유나 자신들의 재산과 같은 자신들의 소유물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의적으로 침해당하거나 빼앗기는 것을 막아야 한다. 라는 것이 로크가 강조하는 부분이었잖아요. 이런 소유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는 사람들의 소유권을 지키는 것을 존재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일로 사람들의 소유권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다는 거 아시겠죠? 자, 두 번째로는 국가의 불간섭을 강조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 밀이라는 사람도 그랬고요. 애덤 스미스도 아까 얼핏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밀 같은 사람들도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할 때 전체적인 국가의 공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국가가 개인들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걸 교과서에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두 가지 특징 중에 첫 번째, 개인들의 소유권을 절대적인 가치로 인정한다는 것. 두 번째로는 국가가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 두 가지를 방금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 또 묶어가지고 써놓을게요.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특징. 자, 그러면 이제 뒷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사회에 가지고 온 영향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 자유주의라는 것은 근대 유럽의 가장 핵심적인 사상이었거든요. 근데 이
자유주의가 유럽의 핵심 사상이었다는 것은 또 다시 말하면 유럽에서 건너가서 건국한 미국의 핵심 사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럽과 미국은 서구 사회의 메인 세력이었잖아요. 서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이념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자유주의가 서구 사회에 가져온 영향이 무엇이고 얘네들이 중시하는 가치가 뭔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개인의 사적인 이익 추구를 굉장히 중시하는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애덤 스미스라는 자유방임주의 경제학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개인들의 소유권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했고 국가의 불간섭을 중시하는 이런 흐름을 받아서 자유방임주의라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애덤 스미스는 이렇게 얘기하죠. 개인들의 자유로운 사익 추구가 사적인 이익이죠. 개인선을 사적인 이익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개인들의 사적인 이익 추구가 사회 전체의 국부를 증진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개인의 자유로운 이익 추구를 통해 국부가 저절로 증진된다 라는 얘기를 한번 밑줄을 쭉 쳐볼게요. 개인이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저절로 국부가 증진, 여기에다가 동그라미 1번 하고 개인선 이렇게 써볼게요. 개인선을 중시한다는 부분. 두 번째,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두 번째 영향으로는 최소국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전적 자유방임주의에서는 애덤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가장 중요했지만 이제 애덤 스미스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계승한 정치 철학자 노직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노직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자유지상주의를 강조해요. 여러분, 이 노직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국가가 사람들의 경제 활동에 개입하지 말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방임할 때 최선의 국가가 된다라는 큰 틀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면 된다라는 입장을 고수합니다. 그러면서 최소국가를 강조한데요. 국가가 수행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로 이런 것들을 제시해요. 국방, 그리고 법질서 유지, 치안 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데 치안과 국방과 사법과 같은 최소한의 역할에만 그쳐야지 더 이상의 것들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선한 행위라는 이유로 자꾸만 권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두 번째 영향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에서 국가는 개인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 라는 부분 한번 동그라미 2번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 한번 봐볼게요. 자, 방금 전에 우리 노직이라는 사람이 뭐라 했죠? 노직은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만 해야 한다고 했죠. 최소한의 역할로서 뭘 제시했죠? 그렇죠. 국방, 치안, 법질서 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역할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너가 돈을 좀 잘 버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을 좀 많이 내렴. 그래서 너가 낸 세금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나누어 줄게. 라는 이런 복지 정책에 대해서는 좋게 볼까요? 안 좋게 볼까요? 그렇죠.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소득 재분배와 복지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소득 재분배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소득 재분배가 무슨 뜻일까요? 말 그대로 잘 사는 사람들의 소득을 세금으로 걷어서 빈곤한 사람들을 위해 다시 나누어 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A라는 사람은 좀 부유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중에 되게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됐어. A는 월 소득이 월 3천만 원을 벌어요. B라는 사람, C, D, E, F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사회에서 조금 빈곤층에 속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월 150만 원씩을 벌어요.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아주 작은 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라에서 A에게 너 월 3천만 원 버는 부자니까 월 1천만 원만 나라에 낼래? 해가지고 세금으로 1천만 원을 걷어갑니다. 그런데 A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1천만 원 내기 때문에 월 소득이 2천이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래서 이 1천만 원을 가지고 뭘 할까요? B, C, D, E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1천만 원을 5명에게 200만 원씩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나누어 주면은 B, C, D는 350만 원. 그래도 최저 생계비에 걸맞고 자녀들을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돈을 나누어 주는 거죠. 이걸 소득 재분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선생님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말이 굉장히 느려지는데 빨리 감기 해서 듣고 있죠? 빨리 감기 해서 들으세요. 얘들아, 소득 재분배가 바로 복지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노직이라는 사람은 복지정책과 소득 재분배를 위한 세금 징수는 강제노동과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큰 특징 2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가 바로 소유권을 강조한다는 거, 두 번째가 국가의 불간섭을 강조한다는 거였잖아. 근데 복지정책은 이 2가지를 다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첫째로는 부자의 소유권을 지금 침해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국가가 개인의 삶에 간섭해서 너 세금 내라 말아라. 빈곤한 사람들 도와라 돕지 말아라. 간섭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2가지를 다 침해하는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직은 이런 복지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면서 세 번째로 여기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원칙적으로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소득 재분배나 복지 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동그라미 하시고 자, 크게 묶어가지고 이게 바로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영향이라고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가지고 온 한계를 확인하고 마칠 건데 첫째로는 기회의 불평등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이 사람이 어떤 삶의 조건에서 태어났는지와 상관없이 그냥 똑같은 경쟁 조건에서 그냥 사회에 참여해서 자유롭게 경쟁하라고 하기 때문에 열악한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실질적인 기회의 불평등을 방임한다는 문제가 있죠. A는 금수저예요. B는 은수저예요. C는 흑수저예요. 여러분들, A는 굉장히 유복한 가정 환경에서 선천적으로 뛰어난 재능과 지능을 갖고 태어났고요. B는 평범한 집안에서 그래도 평범한 재능과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B라는 사람은 평범하지 못한 조금 불운한 혹은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선천적으로 좀 재능이나 혹은 지능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조금 열악한 지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이런 경우에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은
경쟁 선상에서 똑같이 경쟁하라고 하면 C에게 너무나도 불리하겠죠. 이런 경우에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줄 수가 없고 경쟁에서 도태되는 것을 당연시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런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지나치게 개인의 사익, 개인의 사적인 이익만을 강조하다 보니 공동선을 저해한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공유지의 비공 문제라고 하는데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옛날에 어떤 마을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자기네 집 텃밭에 있는 이제 자기네 집 뒷마당을 먼저 사용하지 않고 마을 공동의 목초지를 먼저 가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목초지에다가 소도 뜯기고 여기에다가 농사도 짓고 개인적으로 목초지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 목초지가 남아났을까요? 목초지가 황폐화되어 버린 거예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목초지가 황폐화되어 버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의 이 사적인 이런 뒷마당까지도 별로 그렇게 유용한 것이 되어버리지 못하고 마을 전체가 다 같이 좀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공유지의 비극 문제라고 하는데요. 개인선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경우에 공동선이 저해되고 결국은 이게 개인선의 저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한계 한번 정리하고 마칠게요.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 없다는 부분, 두 번째로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없다는 부분, 세 번째로는 공동선이 사라지게 된다는 부분을 들었어요. 여러분들 옆에 크게 묶어가지고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한계라고 쓰겠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녹화를 아까 했는데 목소리가 녹음이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다시 녹음을 했는데 지금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목이 너무 아프고 지금 미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진짜 너무 힘들었지, 얘들아, 듣는데. 1.5배속으로 듣고 있니? 1.75배속으로 듣고 있니? 아무튼 너무 고생했어, 얘들아. 여기서 마칠게요. 고생하셨습니다.